글로벌 주식의 순위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 한준봉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순위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8월이 벌써 3주가량 지났고 다음 주면 거의 8월도 끝나가잖아요. 정말 습하고 지긋지긋했던 여름이었는데 이제 곧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리라 예상해보면서 빨리 순위 달려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한 순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달 나스닥 100 기준 수익률 상위 종목 탑 10이고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아시는 종목들도 많지만 모르는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위에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달려볼 거고요. 네, 시가총액은 지금 거의 400조에 육박한 상황이고 8월 3주간 한 10%가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21일 종가 기준임을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메타도 AI 관련해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거의 다 최근에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IT 문제로 홍역을 겪었지만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넷플릭스 주가 등락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른쪽 거 같이 보시죠.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기업, 그러니까 OTT 기업이라고들 부르잖아요. 이 OTT 사업 영역에서 동종 업계라고 한다면 디즈니와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 그다음에 파라마운트 정도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기업들의 올해 주가 등락률을 한번 이렇게 제가 그려봤더니 네, 여기서 보라색이 넷플릭스인데 혼자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있죠. 한 4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S&P 수익률보다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한 겁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그닥 좋지 못합니다. 디즈니는 거의 연초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이렇게 좀 올랐다가 지금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기업들은 여기 있습니다. 올해 한 20-30%씩 주가가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경쟁을 뒤로 하고 멀리 훨훨 혼자 날아가고 있다라고 결론 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그래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죠. 이것은 매그니피선트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과 수익률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저 순달람이 이 7가지 종목을 자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개발 경쟁에 있어서 빅테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7공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챗GPT 출연 이후에 이 7가지 주가의 상승률을 합산을 해보면 거의 딱 2배, 한 100% 올랐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근 증시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AI인 상황이고 넷플릭스는 AI 종목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률은 오히려 이보다 더 높습니다. 120%가 올라간 상황이겠고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해둔 곳 있죠? 작년 11월 25일에 넷플릭스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주가 상승률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떠한 변화점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장난 곳은 없지만 일종의 AS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넷플릭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입자 숫자입니다. 가입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의 매출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른쪽 차트부터 보실게요. 분기별로 신규 유료 가입자 숫자가 얼마나 늘었냐를 한번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 1분기와 2분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입자 숫자가 계속 늘어만 났었는데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2023년 2분기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가입자 숫자가 다시 예전처럼 점프업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이유는 명백한데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번 2분기에 810만 명이라는 가입자가 넷플릭스를 신규로 구독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59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220만 명 정도가 더 많이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억 8천만 명 가량이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보다 16.5% 성장률을 보인 겁니다. 이 숫자와 유사하게 넷플릭스의 연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입자 숫자 추이와 유사하게 작년 2분기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7%가 넘는 매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실적 이후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매출 가속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넷플릭스 방송에서 강조드렸던 두 가지 핵심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정 공유 단속과 그 다음에 광고형 요금제를 출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작년에 넷플릭스 분석을 좀 나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아쉬웠거든요. 어쨌든 다시 리피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정 공유에 대해서 계정 공유 단속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밑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보통 넷플릭스를 볼 때 가족끼리도 같이 보지만은 친구들끼리 심지어 전 여친이랑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공유해서 같이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계정을 빌린 다음에 넷플릭스를 뭐 몇 년 동안 사실 공짜로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게 막혀버린 거죠, 작년부터. 이제는 한 지붕 아래 같은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만 계정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바로 신규로 계정을 또 개설해가지고 유료로 구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이 말인즉 곧 가입자 숫자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바로 광고형 요금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작년 11월 초에 광고 요금제가 생겼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일찍이 이 요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이 광고 옵션을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 숫자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작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바로 이 화면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표를 크게 그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를 그렸던 이유는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에 관한 역사를 기재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요금제가 총 5개가 있거든요. 네, 광고를 봐야 하는 광고 지원 요금제가 있고요. 이것은 미국 기준으로 한 $7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싼 베이직 요금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 12불 정도 하네요. 근데 이게 단종된 옵션입니다. 신규로 가입할 수가 없어요. 또 기존으로 베이직 모델을 구독했던 사람들조차 이제 광고 봐야 하는 요금제라든가 다른 요금제들로 이렇게 옮겨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더 비싼. 그리고 더 좋은 화질의 스탠다드라든가 프리미엄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넷플릭스 측에서 차단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정 공유할 거면 이제 돈 내고 해. 이런 구독제 옵션이 생긴 건데 이건 한 $8 정도 $8 정도 추가 요금을 내면 이렇게 계정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기재를 해봤거든요.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베이직 요금을 폐지하고 다른 요금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이게 본격적으로 광고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사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 미국, 프랑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고객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광고를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사실 이거는 고급 화질이고 이건 기본 화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질도 더 좋아지기도 하고 가격도 오히려 더 싸지게 되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드라마 보거나 아니면 극장에서 영화 보거나 할 때도 광고를 억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생각보다 광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광고 수용력이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 공유를 차단하면서 구독자 숫자가 잘 안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구독자 숫자 성장 괜찮고요. 그리고 가입자 이탈률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률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탈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이죠. 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발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계정 공유 카드 정책은 일종의 일회성 카드입니다. 계정 공유하던 사람들이 유료 구독자로 한 번 전환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큰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재료인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순달람이 앞으로 보고 있는 넷플릭스의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콘텐츠 제작에 관한 효율화 측면이겠고요. 계속 효율화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광고 플랫폼 최적화로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최적화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이게 좀 더 장기적인 이슈인데 좀 더 큰 그림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는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콘텐츠 제작 효율화 부분인데요. 실제로 매출 대비해서 콘텐츠 제작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열한 스트리밍 전쟁도 최근에는 좀 완화되는 것이 비용
비용 효율화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콘텐츠 지출이 매출 성장보다 느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AI 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챗GPT 같은 챗봇들이 정말 잘하는 게 스토리라든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영상 생성 AI 모델들의 성능이 원체 좋아졌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AI를 배우지 않고는 취직하기가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글도 써주고 버추얼 효과도 뭐 그런 것들도 다 AI가 도와주게 된다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걸 다 절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번에 이걸 읽어볼게요. 광고 쪽인데요. 광고 요금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전체 신규 가입자의 거의 50%가량이 광고 요금제를 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인력을 지금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광고 영역에서도 AI의 힘이 발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AI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인 추천 기능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영상을 더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시청자에게 효과적일 것 같은 광고를 타겟팅해서 딱딱딱 쏴줄 수가 있겠죠. 광고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인즉 광고 단가가 올라가서 넷플릭스 입장에서 광고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AI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분야가 바로 이 개인화 작업이거든요. 개인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신 게 없어요. 아버님이 보시는 유튜브, 어머님이 보시는 유튜브, 그리고 자녀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다 다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사실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AI가 추천 영상만을 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이런 AI 알고리즘이 더 고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1월 넷플릭스 방송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때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넷플릭스만큼 다양하고 현지화된 콘텐츠를 꾸준하게 찍어내는 OTT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고 당연히 제 뉘앙스는 그런 경쟁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그 해자에 관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본업이 점점 더 효율화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먼저 오른쪽 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구독자 한 명당 매출과 비용을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객단가 마진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죠. 구독자 한 명당 월간 매출이 지금 올해는 한 11.8달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구독자 한 명당 콘텐츠 제작 비용은 한 4.7달러 정도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매출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승 추세에 있고 반면 비용은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다는 게 포착이 되시는가요? 그리고 나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이 그래프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장 크게 들어가는 현금 지출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들어가는 현금이 적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들과 계약을 맺고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한국이랑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일본, 대만, 태국, 독일, 덴마크, 스페인 정말 다양한 데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듭니다. 먼저 세계 각지로 진출할 때 비용이 들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여러 스튜디오에 사람들과 인맥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 스튜디오가 좋을지 탐색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으로 현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다시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네, 이 말인즉슨 지역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 비용 집행이 거의 끝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넷플릭스가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투자를 딱 해놨고 그렇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서 과실을 많이 따먹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그토록 줄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인플루어서 재밌더라고요. 네, 초대박 제품들은 뭐 1년에 몇 개가 안 되긴 하지만 중박 정도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신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디즈니라든가 애플 TV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에서는 당장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자, 그리고 실제로도 스트리밍 전쟁은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 그래프 이거 보실게요. 왼쪽 그래프. 경쟁사들과 넷플릭스의 비용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콘텐츠 확보와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 부대 지원 비용을 나타낸 겁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관련이든 뭐 다른 비용이든 훨씬 더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효율화 측면에서 매우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좀 적게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가운데표. 이것은 제가 또 작년 11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꺼내온 겁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들은 뭐 케이블이라든가 위성 TV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점차 TV 보는 것을 꺼려하면서 구독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TV 시청 시간은 미국에서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 경우 TV 송출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죠.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무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보다 제작 노하우는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경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그 비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게 더해지게 되면 OTT에 관한 구독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사업 축소를 해야 할 거다라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로 이걸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 이슈들을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우선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지난 몇 년간 25조 원 넘게 투자를 들였는데 TV 관련 지출을 이 정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축소하기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애플 TV의 성적은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인데요. 넷플릭스가 하루에 생성하는 시청 시간보다 애플 TV 플러스 시청자들이 한 달 동안 만들어내는 시청 시간이 더 짧습니다. 한 달 동안이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볼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게 나와야 되니까 기다림이 길어서서 이거 구독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의 상황도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니까요. 경쟁은 축소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특히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구독자가 오히려 이탈할 위험도 있죠.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넷플릭스의 경쟁은 오히려 이런 업체들이 아니라 유튜브랑 경쟁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스마트 TV 볼 때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제가 여기서 해봤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는요, 사실 경쟁이 아니고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찍히는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바로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요약해주는 리뷰가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하이라이트를 리뷰해주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기를 끌면은 그걸 보고 오히려 넷플릭스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케팅 채널로 유튜브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것은 넷플릭스가 직접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짚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가 유튜브보다 1억 명 정도 유료 구독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TV를 볼 때 진짜 TV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TV를 보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20%.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절반은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V로 넷플릭스 보고 TV로 유튜브 보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거죠. 한국도 많지만 미국도 많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넷플릭스를 볼 때 알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광고 사업이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중장기적인 정말 중요한 키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 사업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광고 요금제 부분을 보시면 출시 18개월 만에 정말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긴 한데 충분한 광고 수익이 지금 발생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넷플릭스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 시간은 많은데 충분히 수익화를 잘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고 슬롯을, 광고 인벤토리를 광고주들한테 효과적으로 판매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표로 지금 눈길을 한번 돌려보면요. 실제로 넷플릭스의 광고주들은
넷플릭스에서 광고를 더 많이 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불만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경영진의 판단은 자체적으로 광고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2분기에 미국에서 이 광고 플랫폼을 출시를 하고 내년 말까지 전 세계를 커버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광고 기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나눠줘야 했던 광고 입찰 수수료를 안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넷플릭스와 광고주들 사이에 딱 껴서 이렇게 광고해라, 저렇게 광고해라, 이렇게 하면 광고 효율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포트를 하면서 리포트를 제공하면서 그 광고주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아갔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체 광고 플랫폼이 생기면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총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다 엄청나게 효과적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넷플릭스 입장에서 사용자 행동과 시청 패턴 이런 것들, 시청자 선호도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게 강화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AI와 연관이 되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을 해주면서 구독자들로부터 더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고주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광고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광고를 맡겼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그 효과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이런 성과 추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광고주들에게 더 정확하고 상세한 광고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광고 수익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광고를 판매할 때 실시간으로 광고 판매, 입찰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광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넷플릭스의 전략대로 내년 2분기에 미국에서 이런 3가지 방안들이 호응을 얻게 된다고 하면 광고 플랫폼으로서 입지가 두둑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2026년부터 관련 수익이 주된 성장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그 기업의 성장의 체질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하는 근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것은 넷플릭스의 지난 5년 동안의 PER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5년 평균이 39배였는데, 39배였는데 현재는 32배 정도의 PER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대비 더 저렴한 상황인 거죠. 과거 2020년, 2021년 이때는 물론 코로나 수혜로 50배까지도 평가를 받았었던 때이긴 하지만요. 사실 저는 코로나 때만큼이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때보다 넷플릭스에서 사실 볼 게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오히려 OTT 관련해서 경쟁 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25년 기준으로 해보면 영업이익률 예상치가 무려 28%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2023년 영업이익률 수치보다도 10%포인트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가지 포인트 있죠. 그 2가지 포인트가 잘 반영이 된다면 이 예상치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그래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그래서 현금도 엄청나게 빠르게 쌓일 것 같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는 이렇게나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15억 달러의 현금이 쌓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22년 수치보다도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기업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이러한 자사주 매입 금액이 생각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는 이제 정말로 생필품이 되어버린 게 넷플릭스인데요. 빨리 퇴근하고 나는 솔로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